오늘 인도 고전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인도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두 가지인데, 우리는 사실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익숙합니다. 그게 아마 불교 전통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우파니샷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컨텍스트,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 부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거는 미리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그러면 떠올리는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전 세계 최고의 무덤이에요. 인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 국가로서의 인도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의 인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국 식민 시기의 인도는 이 정도 범위를 가진 인도였고요. 그 다음에 분리 독립이 되면서 방글라데시하고 이제 파키스탄이 떨어져 나간 셈이고,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인도의 문화사 안에 들어가는 영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네팔, 부탄 쪽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넓은 의미에서의 인도를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한번 보죠.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가 이런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데니 보일 감독이 만들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던 영화예요. 뭄바이에 있는 슬럼가에서 자라던 이슬람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무력 충돌 과정에서 빨래터에 앉아 있다가 몽둥이에 맞아 죽은 엄마, 그래서 도망가게 된 어린 아이 형제, 그리고 앵벌이를 위해서 아이들 눈을 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탈출을 해서 형은 나중에 이제 뭄바이의 조폭 조직에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동생은 본인이 원하던 사랑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감독이 이 아역 스타들에게 실제로 출연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인도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출금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팅이 아닙니다. 사는 집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실제로 철거가 돼요. 빈민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기억으로 밀리언 단위의 그 달러요. US 달러로 밀리언 단위의 그 금액을 제시를 하고 루비나를 부인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제안이 아랍권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여론이 이건 인신매매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에 이제 그 이야기는 없었던 이야기가 되고 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왜 나한테는 나눠주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하러 온 생모와 같이 사는 계모가 집 앞에서 그 펀치를 날리면서 둘이 땅바닥에 구르고 싸우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루비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정치인들이 했었는데 한 명도 약속을 안 지키다 마침내 지어진 행복한 새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디즈니 월드에 나오는 성 같지는 않죠. 뭄바이 빈민가 바로 옆에 가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인상적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케시 암바니라는 인도 재벌인데요.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입니다. 안틸라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인데 27층짜리인데요. 유지관리인원이 600명에다가 첫 달 전기세가 1억 7,5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인도에서 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의 잠시레 타타 이런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타타는 여러분들 대우 상용차를 인수를 하면서 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도 중화학공업 그룹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이렇고요. 이것이 바로 이런 빈민가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원래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초월적인 것을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점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팔리고요. 그런 걸 자기가 본 인도고 인도의 진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접하는 인도에 관한 두 가지 시작을 합시다. 인도에 가서 실제로 먹게 되는 요리는 이런 건데요. 카레라는 말은 실제로는 남인도 따미러에서 나온 말을 영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게 일본에 전해지면서 그 야채를 섞어서 만든 일본식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식으로는 마살라라고 그러는데 마살라는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무슨 재료든지 집어넣어서 그 양념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요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딸이 엄마한테 배우는 전승이 있고 시어머니가 전해주는 마살라 레시피가 있겠죠. 이 마살라를 우리가 이제 카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 만한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인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텍스트를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인도의 현실을 조금만 알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인도에서 나온 고전 구절 중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 작가 공지영의 소설 제목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뿔이 둘 아닌가요? 그러면 커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붓다가 활동을 했던 것은 인도 동북부 지역입니다. 붓다가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인도 동북부에 현재는 멸종 위기종입니다만 이런 코뿔소가 삽니다. 뿔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죠. 가죽을 한번 보십시오. 접혀있는 가죽이 특징인 그런 동물입니다. 이거하고 약간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슈슈마라라는 동물이 인도 우화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용궁 갔다 온 토끼 이야기는 다 알죠. 간을 빼놓고 왔으니까 내가 가서 금방 가져올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국에서는 어디예요?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인데 그 이야기의 원래 출발점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인도에서 이미 중세가 되기 전에 유럽에도 수십 개 판본으로 그 번역이 돼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뭐냐면 슈슈마라인데 처음에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민물돌고래예요. 그러니까 민물돌고래였다가 이 이야기가 불교를 타고 전해지면서 남방으로 전해지면 태국이나 스리랑카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악어가 돼야죠. 민물돌고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한테 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 돼야죠. 이게 바로 민물에 사는 돌고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부를 한다면. 그런데 저 민물돌고래 이야기 말고 아까 다시 카레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 인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요가는 사실 인도를 그 문화 브랜드로 각인시킨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 그럼 기본적으로 도 닦는 이야기, 인도 철학 그러면 뭐 이렇게 심오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인식론, 논리학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 굉장히 다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이런 겁니다. 표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출가를 해서 도 닦는데 요즘도 인도에 가면 저렇게 하시시 피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행자고 출가해서 도 닦는데 앉아서 하시시 피우고 저렇게 삽니까? 여러 종교 종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인데요. 요가 이러면 뭔가 멋진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게 되는 굉장히 멋있는 노력으로 보여져요. 그 인상이 만들어진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비틀즈. 비틀즈가 어느 날 언론 보도권 밖에 안에서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쫓아가서 찾아보니까 비틀즈가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리시케시에 가서 이 요기라는 사람 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요가를 하고 돌을 닦고 있었다. 이런 거죠. 저게 나중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과 맞물리면서 히피 문화와 또 맞물리고 그래서 인도는 평화고 인도는 요가고 인도는 자기 발전이고 하지만 뭔가 꾸질꾸질하지 않은 어떤 식의 그런 거다. 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비틀즈가 리시케시에 있었던 경험은 결론적으로는 거의 악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교주 노릇을 하던 근현대 인도의 스승들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스캔들로 커리어를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종교학자들이 따로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테마는 아닙니다. 자, 이제 요가로 돌아갑시다. 이 사람은 73년부터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굳은 지 오래됐어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요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이 그림 보이죠? 꽤나 오래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을 입으로 넣어서 다른 끝을 코로 꺼낸 다음에 양쪽을 잡아당겨서 내 입과 코 내부를 정화시켜서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나의 초능력을 얻는 일을 만들어낸다. 이런 요가를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조금 더 심하게 실을 삼켜서 항문으로 다른 끝을 끄집어낸 다음에 양쪽을 당겨서 내 모든 뱃속의 내장을 정화시키는 것. 즉 요가의 옛날 컨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컨텍스트가 지워지게 되고 요가가 전 세계의 문화상품화된 맥락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어느 YMCA에 적혀 있는 구절인데요. 저 전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육질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 제국이 최전성기를 맞았을 때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육체를 가진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육체를 최대로 잘 가꾸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그 건강한 군인들이 필요했던 그 제국의 이해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저 문화가 인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가 학원에서 배우거나 요가 비디오에서 보게 되는 그 체조죠. 체조, 건강을 위한 체조. 그것에 그 성분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아주 큰 성분은 뭐다?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다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게 금방 보여요.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이제 뭐 먹는 거, 다른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는 항상 그런가? 아니죠.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카주라호라는 곳인데요. 저 벽이 뭐냐면 사원, 성스러운 사원의 벽입니다. 저 벽에 온통 새겨져 있는 건 이런 것입니다. 외설 잡지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것들이 사원 벽에 가득히 새겨져 있습니다. 저게 인도 문화의 다른 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맥락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인도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러시아하고 동유럽을 제외를 한 유럽 전체의 면적에 비해도 인도가 더 큽니다. 문화적인 단위에서의 인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에 가서 배낭여행을 2주 했다고 해서 내가 나는 유럽의 정신을 보았고 내가 유럽을 이해했다 이런 책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어때요? 한 달만 배낭여행을 하고 나면 인도에 관한 책을 씁니다. 자기가 인도의 정신을 보았고 인도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강연을 할 때 종종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인도의 국어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흔히 나오는 대답이 힌디입니다. 인도에서 그럼 영어 쓰나? 뭐 이런 대답도 나오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정답은 이겁니다. 인도에는
국어가 없습니다. 국어를 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1961년 센서스에 인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가 1652개라고 나옵니다. 2001년 센서스에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30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식 언어는 몇 개냐? 22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각 언어마다 쓰고 있는 문자가 달라요. 물론 뭐 여기 이제 티베트 문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벵갈, 그 다음에 구자라티, 따밀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문자도 다릅니다. 저런 인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릴 질문이 이겁니다. 자, 여기 어디 가서 2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씁니다. 내가 인도를 보았고 인도 정신을 알겠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걸 플라톤은 무지에서 오는 용맹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도 철학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첫째,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동북아시아 전통에서 아는 중국의 무슨 제국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인도의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갈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한 10루피 주면 저렇게 이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로 된 거울 같은 거 걸어놓고 이렇게 이발하는데요. 10루피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1달러가 60루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착하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의 한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다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보다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고 싶고,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은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인도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안 하려고 듭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종교, 다인종 뭐 이런 그 국가가 인도가 만들어진 맥락이 무엇일까? 그 맥락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그려서 한번 해보죠. 자, 기원전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역사, 고대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카스피해 근처에 있던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족들이 흩어져 살았을 거예요. 유목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주를 시작합니다. 이주를 할 때 이쪽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이쪽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어의 미테라 아니면 뭐 영어의 마더, 독일말 무터 아니면 불어의 메악 아니면 뭐 마테르, 자 라틴어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인도 산스크리트로 엄마가 뭐냐면 마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 스템은 마뜨리이고 이거는 이제 노미너티브, 즉 임자격 단수 형태가 마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럽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유러피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인도 아리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비교 언어학에서는 산스크릿의 발견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올 때 중간에 거치던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내지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는 이란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자, 이 사람들도 이 인도에 왔던 사람들하고 같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란학이라는 학문 연구 분야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사실은 아리안들의 땅이다라는 이름, 그 뜻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이란 지역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서 인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인더스 강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인더스 강에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만났던 강 지류가 7갈래의 강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쌉다 그리고 그 복수형으로 신다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인더스 강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신두였던 거죠. 그런데 이 S를 이란 쪽 사람들은 H로 발음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힌두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힌두교라는 말은 저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라는 말은 종교의 이름이 아니고 인더스강 건너편에 사는 저 사람들 이런 걸 가리키던 말입니다. 이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예냐면 여러분들 마징가 제트 보면 악당이 나와요. 그 얼굴이 반 갈라진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수라 백작이죠. 여러분들 한국말에서도 쓰는 표현입니다. 아수라장이 됐다. 저렇게 아수라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는 불교를 통해서 저 이름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뭐가 돼요? 아후라가 되죠. 이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짜라투스트라. 자, 이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인도에서의 아리안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제 인도 이레니언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 또 복잡하게 있고 여기에 산스크릿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 이레닉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토 인도 유러피언이 그 조상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고전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뒤져봐야 돼요? 이쪽 그룹 아니면 여기에 있는 관련되는 다른 개념들을 뒤져서 그 의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 고전학 내지는 인도 고전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 그 전에 인더스 지금 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 그렸던 아리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뭐냐면 아리안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자기 스스로를 불렀는데 이 아리안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리안이라고 부를 때 무슨 뜻으로 썼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옛날 언어들을 비교 연구를 해서 추적을 해보면 손님한테 잘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유목민들한테서 아주 중요한 모럴입니다. 지나가는 손님한테 잘 해줘야 됩니다. 서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리안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히틀러. 히틀러의 아리안이죠.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철학사는 물론이고 어느 학문이든 무슨 사 이래가지고 책을 펴면 첫 페이지가 뭘로 시작되냐면 고대 그리스에 누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도 만들고 수학도 만들고 뭐 화학도 만들고 뭘 다 만들었다고 치면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밥 먹고 응가만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뭐 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그때 뭐 했을까요? 왜 그렇게 갈까요? 모든 책들이 바로 서구 유럽의 그 그레코 로만 전통의 그 패권에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 로마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서유럽 전통의 뿌리로서의 강력한 패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해갈 때 먼저 이주해 간 사람들이 이태리 그리스에 다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나중에 밀려서 이주해온 아리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게르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에 나오는 역사서를 보면 게르만 야만인들을 물리쳐야 되고 황제가 가서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만은 뭐예요? 늦게 온 아리안인데 야만족이죠.
그러면 게르만에 속하는 히틀러로서 뭐예요? 독일이 다시 패권을 갖는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자기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은 뭐예요? 그레코 로만보다 더 훌륭한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우리의 뿌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멀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아리안 순수 혈통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금발에 뭐 파란 눈, 뭐 키가 크고 뭐 그런 모든 서술이 정확하게 히틀러한테는 정반대입니다. 히틀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리안 이야기에 연관돼서 겪는 가장 가까운 경험이 뭐냐면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하인리히 하러가 왜 히말라야까지 갔겠어요? 아리안의 근본 뿌리를 찾겠다는 젊은이들이 배낭을 하나 메고 무작정 중앙아시아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민족의 출발점을 찾겠다. 그래서 몽고 가고 이러는 한국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달라이라마하고 연관을 맺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리안들이 이주를 하고 나서는 이쪽에서 점점 동쪽으로 더 이주를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아리안 문화가 그 먼저 성립이 되고 관철이 되는 지역은 이 인더스 지역이고 이 겐지스 지역은 뭐예요? 저 기준으로 보자면 나쿠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하고는 좀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데 무슨 말이냐? 먼저 와 있던 아리안들이 야만족 취급을 받습니다. 이 아리안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 세상을 지키면서 사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다르마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그 선종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달마 대사의 이름이 이것의 한자 표기입니다. 즉 불교도들은 뭐냐면 자기의 다르마가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안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회 종교적인 규범이자 법칙이고 우주운행의 원리가 다르마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다르마를 지키고 살던 사람들은 이주민들이니까 어떤 과정을 겪냐면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좀 편하게 쉬어요. 그걸 끄시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짐 싸고 옮길 때는 그걸 요가라고 부릅니다. 요가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요가 학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힘쓰는 모든 노력을 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도 요가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요가예요. 당연히 이사하는 거 요가죠. 그러면 요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정착을 해서 잠시 쉬게 되죠. 즉 아리안들의 인생은 끄시마와 요가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주를 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DNA 연구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이쪽이 산악지역이라서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와서 정착을 했는데 갑자기 인도의 주류 문화가 된 거예요. 아리안 문화가.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무슨 킬러 컨텐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혁신 상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짜크라입니다. 짜크라가 뭐냐? 이거를 짜크라라고 그럽니다. 마차바퀴. 여러분들이 자전거에서 보시다시피 이 살이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퀴를 짜크라라고 그럽니다. 이 짜크라를 달고 있는 전차, 마차를 라타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고속주행용입니다. 고속주행용이라는 것은 말이 앞에서 끌고 그 뒤에 전사가 탄 채로 엄청난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그 전사가 활을 쏘아요. 아, 이거는 전쟁에 완전히 그 양상을 바꿔놓는 새로운 혁신입니다. 이 짜크라를 만드는 노하우를 아리안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안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남겨놓은 그림이나 기록이 거의 없어요. 대신 거기하고 거의 통하는 히타이트의 전차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요. 뒤에 전사가 한 명이 타고 앞에 말을 조종을 하는 마부가 탑니다. 그 마부가 이제 뭐 드라이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기사죠. 기사는 그 간단한 복장만을 그냥 입고요. 뒤에 있는 전사는요. 코뿔소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습니다. 왜? 접힌 다층 가죽이기 때문에 방호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셨죠? 코뿔소. 자, 이 전통이 한비 같은 데 나와 있는 석조 전차의 모습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 익을 거예요. 아쇼카 대왕이 세운 기둥의 머리에 있던 장식물인데요. 저 위에 이 꼭대기 쪽에 원래는 짜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다가 자 여기 보이시죠? 짜크라 있죠? 이것을 가져다가 국가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휘장을 만들 때 이 밑에 사띠아메이바 자야테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만이 승리할지니 이런 문장이에요. 저 문장은 원래는 이 조형물에 있는 게 아니고 갖다 붙인 겁니다. 식민지 말기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서 저 문장을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문장인데 오역입니다. 오역이라고 해서 뭐 저걸 저렇게 쓰는데 문제가 있거나 저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인류 지성사는 오해에 의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인도 국가기관에 자 엠블렘이 있고 사띠아메이바 자야테가 새겨져 있죠. 자, 저 방식으로 짜크라가 얼마나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저게 바로 요즘 우리가 절에 가면 그 붓다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전륜성왕입니다. 즉 마차 바퀴를 굴린 성스러운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여서 부르는 호칭인데 그 맥락은 따로 있고요. 이거하고 구분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통나무를 그냥 동그랗게 잘라서 쓰는 마차예요. 그걸 샤카따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건 집 나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용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소가 끌거나 뭐 이런 건데요. 자, 이 아리안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식을 야주냐라고 그러는데요. 하늘나라에 신들이 있어요. 그걸 데바라고 그러는데 이 신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아수라, 나쁜 신들하고 싸워서 신들이 이겨야 돼요. 신들이 이기면 뭘 하냐면 우주의 보통의 상식적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그리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비를 맞고 풀이 자라죠. 풀이 자라면 유목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가축이 자, 저는 나름대로 소를 그린다고 그리는데 사람들이 맨날 돼지 같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가축이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가축이 이것을 먹으면 그것을 사람이 먹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제때에 비가 와줘야 돼요. 지금 인도에 그 비도 오지 않고 또 초고온 현상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그래서 제때에 비가 오도록 이 우주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신들에게 보급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 보급품을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여기에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도 아근이고 불의 신도 아근입니다. 물론 인도 그 군대에서 쓰는 저 미사일이나 로켓 이름도 아그니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그니에다가 제사의 곡물을 태우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에게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순환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이 누구에게 수혜를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주가 운행이 되는 큰 틀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리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베다 시절에는 리따라고 부르다가 고전 산스크리트 시기가 되면 이 용어가 다른 말하는 용어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따라는 이름에 상응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브라흐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신들이 아수라하고 싸울 때 신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신이 누구냐? 그건 당연히 인드라입니다. 이 인드라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드라의 유명한 활약을 담은 이야기인데 인드라가 전쟁을 제일 잘하는 신인데요. 인드라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즈라예요. 이 바즈라를 우리가 한자말로 금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금강이라는 제일 단단한 무기를 들고 인드라가 싸우는데요. 적이 누구였냐면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막으려는 괴물이었는데 브리트라라는 괴물이었어요. 생긴 게 뭐냐면 큰 뱀처럼 생긴 거였습니다. 뱀이었어요. 그 뱀이 가축과 물을 그 절벽 안에 숨기고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혈혈단신 혼자 그곳을 찾아가서 브리트라를 죽인 다음에 절벽을 깨서 물이 흘러나오고 가축이 나오게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연상이 좀 되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할 때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악당은 용이잖아요. 뱀처럼 생겼잖아요. 즉 인드라 이야기는 인도 유로피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주를 구한 왕자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백마를 탄 기사. 혼자 가서 뭘 해요? 뱀처럼 생긴 악당을 죽이고 모든 걸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멋있는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인드라입니다. 이 인드라가 싸울 때 확실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걸 제사 때 보내줘야 됩니다. 당연히 유제품도 보내주고 뭐 다른 것도 보내서 보급을 하는 거지만 뭘 보내주는 거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페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마라고 불러요. 소마를 여기 태워서 보내주면 인드라가 소마를 먹고 소마는 그 식물의 즙인데 마시면 환각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사제가 소마를 마시면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 인드라가 소마를 받아서 마시고 나면 그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신들을 다 물리치고 온 우주가 제대로 이 르따에 따라서 그 운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제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제사의 구조는 절대로 누가 누구에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신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제사, 야즈냐는 과학입니다. 왜 과학이냐? 이런 거예요. 자,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를 지내는 전문 사제를 우리가 브라흐마나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제한테 누군가 계약을 줍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자마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 절에서 하는 제사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고 제사를 지내게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친구가 수능을 쳐야 되는데 절에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러면 이 친구 할머니가 절에 돈을 내는데 제사는 이 친구가 지내거나 할머니가 지내지 않아요. 절에 있는 승려들이 지내는 거죠. 저 제사 지내는 전문가들이. 즉 그게 사제예요. 왜 사제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야즈냐는 과학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왕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제사를 지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들을 낳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들을 낳는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를 지낼 때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음식을 젓는 국자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불을 피울 때 어떤 종류의 나무를 순서대로 태워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제가 왼쪽 발을 먼저 나가야 되는지 오른쪽 발을 먼저 나가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국자를 어느 방향으로 몇 도 각도로 몇 바퀴 저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제사는 과학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바로 베다를 이해하고 인도 전통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대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 이야기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전차가 전파된 그 과정에 대한 고고학자들끼리의 논의를 나타내는 거고요. 말씀드린 이 베다라는 텍스트는 4개로 이루어집니다. 릭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아타르바베다는 아주 나중에 생긴 거고 원래 베다는 3개입니다. 그리고 저 베다가 전체 텍스트라고 한다면 그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우파니샤드입니다. 이게 바로 2세기경에 나온 인드라의 모습입니다. 손에 아이스크림 콘 같은 걸 들고 있죠? 저게 바로 바즈라입니다. 붓다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불교에 가면 인드라는 당연히 조연으로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석굴암에 가면 붓다 본상이 있고 삥 둘러서 그 경호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인드라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붓다의 경호원으로 요즘 연예계 방식으로 말하면 병풍 역할로 들어가게 되는 인드라고요. 이거는 이제 네팔에서 나온 인드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소마 제사를 지내는 현재 있는 남인도 남부디리 브라흐만들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 소마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현재 사용하는 것도 이런 방식이고요. 텍스트 자체에 좀 가까운 거는 이 에페드라 갈대인 것 같고요. 퇴직을 한 다음에 취미로 연구를 시작해서 굉장히 큰 소마에 관한 단행본을 낸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주장은 뭐였냐면 바로 샤만들이 쓰는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소마가. 텍스트의 2개가 다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소마가 뭔지 현재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마가 뭔지 밝혀진 적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거예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의 즙이다. 이렇게 해서 불에다가 부어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이게 아그니호트라의 제사인데요. 언제 지내냐면 주로 뭔가의 반환점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제사를 지내요. 그럼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해가 안 떠요. 그럼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해가 지기 직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래야 해가 저녁을 잘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음날 해가 안 떠요.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브라흐마는 평생 동안 새벽과 오후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터닝 포인트죠. 뭔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동지와 하지의 제사를 지냅니다. 태양이 제일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그 포인트에. 그러면 보름에 초승달에 그때도 이제 제사가 있는 거죠. 인생으로 보자면 전환점이 어디예요? 태어날 때. 즉 태어나기 전에 뭐 전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귀신으로 살았던지 어떻게 살다가 태어나는 순간이 전환점이에요. 그때 제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인이 될 때, 즉 유아였다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성인의 의식을 할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사람이 죽을 때, 이런 게 다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왜? 바로 그 전환점에서 확실하게 그 전환점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환점을 잘 못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맞게 되는 게 뭐냐면 뭐있다? 죽음입니다. 죽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지에 제일 밤이 긴데 턴이 안 됐어요. 자,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이 계속 길어지겠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성공을 한다는 말은 바로 이 알파 프리바티본을 붙여서 만든 이것, 아므리따, 즉 죽지 않는 것. 이거를 한문으로는 감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감로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영생을 주는 액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런 용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기본적인 용례는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을 넘겨서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므리다예요. 아까 제사는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제 뿌레따라는 이야기인데요. 제사를 지내서 신들만 제사를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조상들도 제사를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상은 5세대까지 제사를 받아 먹고 이 세대가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스바르가라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하늘나라가 바로 베다 시절에 아리안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사를 받아 먹어야 되는 세대들은 새로 세대가 올라오고 자기가 저쪽으로 가기까지, 다시 말해서 군대랑 똑같은 거죠. 신병이 들어오고 제대할 때까지는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부터 여기 못 가고 다 죽는 겁니다. 이 이유가 바로 저런 사정이 바로 남아선호 사상의 핵심 논리가 됩니다. 뭐야?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게 돼요.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있는 몇 세대 조상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딸은 현대 인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창금을 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아 살해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창금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사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죽은 사람 그룹에 바로 편입된 사람, 군대로 치자면 신병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뿌레따라고 합니다. 이 뿌레따를 한자말로 아귀라고 번역을 해요. 아귀는 뭐예요? 동북아시아 전통에서는 목 두께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태산만큼 큰 귀신이에요. 즉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베다 시절에 이 친구들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귀신 사회에 적응이 안 돼요. 자기가 귀신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급이 잘 오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뭐 해요? 인간 사회에 끼어들어서 사고를 치게 돼요. 그러니까 뿌레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뿌레따가 귀신 사회에 안착을 하거나 아니면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하는 기간을 불교 전통에 따라서 맥시멈 7 곱하기 7로 따집니다.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절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귀신으로서 임시적으로 살아갈 때 보급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가 안 되면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미래이기도 해요. 이제 우둔바라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우둔바라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라는 거는 꽃이 없이 과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붙은 이름인데 피쿠스죠. 이 무화과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다른 무화과 종류인데 반얀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 자라냐면 그 새들이 배설물을 나뭇가지에 놓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자라서 밑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기생식물이에요. 그러다가 이 기생식물이 커지고 나면 원래 숙주식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불교 텍스트에는 거꾸로 자라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얀의 특징은 뭐예요? 개체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뿌리입니다. 똑같이. 이거는 똑같은 무화과 종류인데 바로 붓다가 그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보디트리, 삐빨이라고 흔히 부르는 나무 종류입니다. 무화과는 사실은 뭐냐면 과일을 잘라보면 이 안에 작은 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꽃입니다. 저 열매가 만들어질 때 이 구멍으로 딱 한 마리의 특별하게 진화된 암펄이 들어갑니다. 그 암펄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그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이 꽃들을 수정을 시키고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암펄들이 이 무화과가 갈라지기 직전에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겠어요? 첫째, 무화과는 끊임없이 새로 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암펄들이 죽지 않고 새로 가서 자리를 잡으니까. 즉 과일이 열리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요.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 우둔바라 나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산의 상징이고 생산력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꽃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텍스트를 가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화과 꽃을 보는 일이란 정말 드문 일이니까 그렇게 드문 일이 지금 생겼다. 뭐냐? 붓다를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해탈을 얻어라 이런 말을 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중국에 가면 이제 과장이 커지죠. 무화과 꽃이라는 건 3000년에 한 번씩 피는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런 거 본 적이 없죠. 왜? 아열대성 식물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오면 이게 우담바라가 됩니다. 신문에 납니다. 편의점 유리창에도 나왔고 그 자동차 보닛에도 나왔고 이러는데요. 풀잠자리 알입니다. 실제로는. 그 새끼가 저걸 깨고 나오면 끝이 갈라져서 꽃이 핀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런 게 불상에도 많이 붙어요. 근데 불상에 붙으면 당연히 뭐예요?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피었으니까 돈이 되죠. 자, 이 우담바라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딕에서는 아수라하고 데바들이 싸울 때 우담바라가 데바 편을 들었어요. 신들의 편을 들었다고. 나무줄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들이 우담바라한테는 특별한 대접을 해준 거예요. 뭐야? 너는 그러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테니까 1년 내내 그냥 꽃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래서 우담바라가 특별한 나무가 된 거예요. 따라서 제가 아들을 낳는 제사를 지내려면 우담바라 나무를 써야 되는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라흐마나 사제예요. 그래서 제사는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실제로 인도에 와서 생겼는지 아리안들 이야기인지 확인이 되는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 현재 북시리아 지역에 가면 기원전 1400년이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미단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요. 저기 지배계급들이 아리안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쓴 계약서에 신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우리 계약을 어기면 누구누구 신들한테 혼이 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신들이 여기 베다에 나오는 신들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이제 베다안가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베다가 끝나고 나서 베다의 부속 학문으로서 베다의 시기를 이렇게 잡읍시다. 뭐 기원전 한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잡는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거의 근대 현대 들어서도 우파니샤드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다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우파니샤드가 총 몇 권이나 됩니까? 종류는 한 200개도 넘습니다. 가장 오래된 버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한 2개 정도 칠 수 있고요. 핵심적인 건 10몇 개 정도 칠 수 있는데, 자, 그 기원전에 있던 베다 시절에 만들어진 베다의 부속 학문들이 있었어요. 베다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학문들이 뭐냐? 보세요. 자, 포네틱스. 그 다음에 프로소디 찬다스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운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반야심경을 외우는 걸 불교도들이 참 자주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행신, 반야, 바라, 밀다시 이렇게 나가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서 뭔가 텍스트를 외우는 거예요. 그 텍스트를 외우는 기술, 그 다음에 또 뭐냐? 문법 전통, 그 다음에 니룩단의 에티몰로지라고 그러는데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원론이 아닙니다. 어원론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가능한 어원을 설명을 하는 건데 니룩단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설명합니다. 하늘이 왜 하늘이겠어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니룩다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항상 늘 거기 있으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인도 텍스트의 굉장히 많은 포션은 이런 방식의 억지스러운 말장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늘 거기 있다라는 그 해석을 통해서 하늘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 다음에 에스트롤로지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의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름이 언제 오는지, 동지가 언제 오는지, 그 다음에 언제 일식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인상이 뭐예요? 모두 다 말에 관련된 게 많아요. 언어. 즉 인도 전통은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뭐다? 언어에 집중한 전통이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옴마니 밤메 후음입니다. 그 옴마니 밤메 후음 많이 아실 거고 여러 지금 문자로 적어서 그런데요. 자, 저거 뜻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저걸 다 외우고 다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에서 토끼를 한 마리 꺼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국 사람 아니니까 호크스 포크스 하지 않아요. 뭐라고? 수리수리 마수리. 자, 수리수리 마수리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죠. 그게 다 베다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압니까? 몰라요. 몰라도 돼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압니까? 인도 유러피언 링귀스틱스를 하는 전문가들은 압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사를 지낼 때 소마를 하늘나라로 올려보내면 하늘나라로 메시지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왜 지내고 지금 곡물이 왜 가는지 그거를 전해주는 텍스트가 바로 만뜨라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즉 제사를 지낼 때 외워야 되는 텍스트를 만뜨라라고 그래요. 그 만뜨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신 지금 수리수리 마술이에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역사적으로 나중에 만뜨라라서 만뜨라이긴 한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이런 일화를 한번 보여드리죠.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메시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뜨바시들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미따니 유적에도 나옵니다. 자, 저 사람이 아마도 우주 창조자인 뿌라자파티의 아마 동명이인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저 뜨바시들이가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넣기만 하면 인드라가 나타나서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그니가 아주 중요한 신이잖아요. 아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인드라 샤뚜루를 요구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그니야 네가 인드라 샤뚜루가 되거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액센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인드라 샤뚜루가 됐습니다. 액센트가. 그러고 나니까 같은 말인데 액센트가 틀려지면서 이거는 인드라의 천적이라는 뜻이고 이건 인드라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그니가 인드라의 천적이 못 되고 인드라의 적이 돼가지고 인드라한테 잡아먹혀버리고 자기가 뺏긴 것은 되찾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액센트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제사를 할 때는. 그래서 제사는 과학이에요. 저는 인도 고전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뭐 인도는 심오하고 이런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모든 걸 다루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버치박이라고 그래서 자작나무 속껍질 하얀 거를 벗겨내서 종이 대신으로 쓰는 카슈미르 지방에서 쓰던 종이 대용의 자료입니다. 저것 말고 그 종이로 된 것도 있는데요. 당연히 종이는 중국에서 나온 기술이고요. 여기 빨간 점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강세 표시입니다. 베다 시절에만 강세가 있었습니다. 고전 산스크리트에서는 강세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강세가 우리가 아는 바로 보통의 강세가 아니라 피치 액센트였어요. 높낮이 강세. 뭐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가가 이거. 가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악센트까지 배워서 가가 이렇게 해야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야자나무 잎을 길게 따내서 쓰는 기록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다 근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런 기록들을 읽어내서 인도 철학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베다는 과학이고 이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브라흐만 집안에서 태어나면 저는 스승의 집으로 가요. 7살에. 그래서 한 7, 8년 정도를 거기
머물면서 스승을 받들고 뭘 해요? 배우는데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선시대 역사를 다 배운 다음에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제 태조가 뭐고 뭐 태정태세 그래서 네 번째가 그러면 이제 세종이고 이렇게 외우는데 인도 방식은 이겁니다. 태정태세를 따라 외워요. 그냥 노래하듯이. 그러고 나서 스승이 어느 날 앉아서 야 처음에 뭐야? 그러면 제자가 얘 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태조야. 태조가 이성계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고 나서 시작합니다. 설명을.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텍스트 중에 제일 긴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주기도문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말고 더 긴 거 외우는 거 있어요? 취미로 시를 외운다 뭐 이런 거.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그거죠. 저는요 국민학교 가서 날마다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2주일을.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았어요. 하여튼 맞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건 뭐였냐면 외우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게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박정희 때 학교를 다녀서 그래요. 자, 이게 A4로 타이핑을 하면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외우는 텍스트 중에 제일 긴 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외우는 텍스트,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홀수 번째 글자만 뽑아서 외울 수 있어요? 짝수 번째 글자만 뽑아서 외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글자 외우고, 다섯 번째 글자 외우고, 네 번째 글자 외우고, 열 번째 글자 외우고, 아홉 번째 글자 외우고, 15번째 글자 외우고 외울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외우는 텍스트가 이렇게 굵고 큰 책 한 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를 해야 베다에서 제사를 지내는 브라흐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다는 과학이에요. 외우다 틀린 사람 없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전통이기도 한데요. 그 예로 보여드릴게요. 베다의 텍스트를 굉장히 긴 큰 책 한 권을 자기 스승한테서 배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단어 이렇게 바꿔서 외워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나와 방식으로 외우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바꿔가면서 외워요. 저걸 왜 하냐? 이거죠. 우리가 신라라고 쓰지만 발음은 신라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신라일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 학생회관에 가면 그 커피집의 아주머니가 써놓으신 메뉴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찍지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 모카 커피 됐죠? 예. 한국말에서 쓸 수 있는 조합은 이거라고 아주머니가 바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불어의 리에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신 이렇게 한번 읽어놓으면 정확해요. 무슨 말이에요? 기원전 1000년에 외웠던 이렇게 긴 텍스트를 문자도 없이 완벽하게 제가 그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음한 것처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원 후 600년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을 하면 통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기원 후 600년에 고구려하고 백제하고는 통역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어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원 전 1000몇백 년 것 텍스트를 문자도 없이 지금까지 글자 하나, 액센트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유러피안 연구를 하는데 베다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사는 함부로 지내는 게 아니구나 감이 오죠? 그래서 사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까 문법학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기원전 350년경에 문자도 쓰기 전입니다. 파니니가 썼던 문법학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쉬바수트라라고 그래서 아웅, 리릭, 에웅 이렇게 읽는데요. 그때는 다 외웠겠죠, 그냥. 제가 대문자로 적어 놓은 거는 바로 뭐냐면요.
인공 언어로 삽입이 된 스펠링만 대문자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외울 때 그럼 대문자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콧소리 발음을 섞어서 했습니다. 이 대문자 부분은. 저걸 어디다 씁니까? 이런 거예요. 어찌라고 줄여서 말을 하면 여기 있는 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 리, 리, 에, 오, 아이, 아우라는 걸 가리키게 돼요. 어찌가 전문 용어로. 그건 무슨 뜻이야? 모든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원전 500년부터 350년 전에 메모지 한 장도 없이 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자, 연이라는 건 뭐냐? 모든 반모음이다. 왜 연이 모든 반모음이냐? 여기 보세요. 야가 여기 있고 느가 여기 있으니까 야, 바, 라, 라. 네 개가 산스크릿에 있는 모든 반모음 네 개입니다. 저 문법서의 수준을 전 세계가 따라잡은 거는 지극히 현대에 들어서입니다. 저걸 파니니 문법이라고 그럽니다. 즉 인도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저걸 서술해내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지 상상하기 힘들어요. 룰이 4,000개입니다. 그런데 저런 전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룰이 4,000개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약간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아의 장음은 아가 있고 이의 장음은 이가 있고 우의 장음은 우가 있는데 이 아는 실제로는 이미 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아, 이 이렇게 되면 이게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 서술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4,000개의 룰을 다 적어서 수학적으로 산스크릿이 필요한 모든 단어의 형태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러분들 워드에서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자, find, 그 다음에 replace 명령을 한 번만 내리면 되죠. 그래서 파니니 문법의 가장 마지막 규정은 이겁니다. 아주 짧아요. 아라고 읽습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아라고 적어놓은 모든 것은 어다. 갈아 끼워라. 4,000개의 룰을 저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때는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사가 낳은 기적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파니니 문법을 꼽습니다. 문자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쇼카 비문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라메익 마가디가 적혀 있고 이런 경우는 칸다하라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니까 그리스 문자하고 아람어가 병행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봅시다. 이 제사가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아리안들만이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은 야주냐 제사를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타를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단계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금기사항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 금기사항들에 대해서 선서 서약을 하게 되죠. 즉 보세요. 수능 칠 때까지는 뭐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징크스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날을 맞으면 이틀 동안은 뭐를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뭐 그 전날 발을 안 씻고 경기에 간다 이런 것처럼 그럴 때 이 브라타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서약을 하는 걸 말해요. 신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이 내가 승려가 돼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서약이라고 합니다. 저게 사회적으로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그 국가 간의 계약 같은 걸 말하게 되는 거죠. 저 브라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디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넘어갑시다. 이 사람들이 쓰던 말이 상스크릿이에요. 상스크릿담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제가 어린 사제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스승의 집에 가서 지낸 기간을 브라흐마짜린 아니면 브라흐마짜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범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간디는 자기가 살던 인생을 저렇게 브라흐마짜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브라타는 설명을 했고 야즈냐도 설명이 됐고 까르마는 뭐냐? 여러분들이 업이라고 번역을 하죠. 내가 전생의 업보. 베다 시절에 까르마라는 건 뭐냐면 제사에서 하는 행위만 까르마입니다. 제사에서 하는 행위가 왜 달라요? 다른 행위랑. 뭐가 다르죠? 내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마시는 걸로 끝나요. 근데 제사에 가서 내가 국자를 저으면 바로 뭐예요? 다음날 별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즉 뒤따르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전생의 업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분필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내 생에 제가 벌을 받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필 떨어뜨리는 건 근데 왜 내 생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현대 철학하는 사람들이 까르마, 업을 이야기하는 건 결정론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전혀 현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모든 할머니들이 어떤 게 업이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다 알아요. 철학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필이 떨어지면 이게 필연적으로 무슨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할까요? 사띠아라는 것은 인도 전통 안에서도 항상 그 오해가 되는 것인데요. 사띠아라는 말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비동사의 현재 분사에 추상명사형 이 서픽스를 붙여서 beingness라고 그래서 진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실제 베딕을 보면 사띠아가 맞습니다. 그것에 상응한다. 사실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다에서는 사띠아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실제 사실에 상응하기 때문에 미래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제가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 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노란 10원짜리 동전이라고 합시다. 금덩어리도 괜찮고 놓고서 이걸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태양이 저쪽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사에서 말하는 사띠아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구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디는 실제로 산스크리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국 가서 교육받았어요. 자기가 그냥 생활 속에서 배운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띠아 그라하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이 브라따를 사띠아 그라하라고 배운 거예요. 즉 선설을 했으면 지킨다. 그런데 그 사띠아라는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인도에서 미래에 그렇게 구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올 수 있는 종교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자, 아리안들이 이주를 해오는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할 때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첫째, 리그베다에 보면 아수라들을 물리친 인드라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정복해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어째고 저쩌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주 생활은 기본적으로 더 낫고 농경 생활이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했다. 그거는 고고학 입문 강의를 안 들은 학생들 생각해요. 예, 수렵 채집 생활이 훨씬 더 당시에 뭐라 그래요? 아웃풋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라마라는 개념이에요. 산스크릿에서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베다 시절의 그라마는 무슨 뜻이냐면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마차가 한 무리를 이뤄서 단체로 옮겨갈 때 그 한 무리를 그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부 영화에서 보는 그 마차의 대열, 그걸 그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는 마차를 삥 둘러서 배열을 한 다음에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나가라라는 말은 인도 유러피안 단어에 없는 말입니다. 저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을 염두에 두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어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투사되는 단어가 뭐냐면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이라는 말의 인도 유럽어의 원래 어원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자면 formulation이에요. 내가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게 브라흐만이에요. 말의 표현이 브라흐만이에요. 말의 표현이 브라흐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해가 동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해가 동쪽에 있는 것과 내 말이 일치하면 그게 브라흐만인 거죠. 그래서 이 브라흐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 제사의식에서 만들어진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운행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로 표현된 것이 브라흐만이에요. 그래서 만트라를 제사할 때 읊는다고 그랬죠? 인드라 신이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를 제가 읊어요. 그게 뭐냐면 인드라한테 바치는 공물이에요. 언어로서의 공물이죠. 그래서 이 브라흐만 내지는 만트라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리시들이 만들어요. 누구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정은 가능한데요. 제사를 지낼 초기 단계에 소마를 마시고 뭐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건데요. 인도 전통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저거는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나를 통해서 현현된 겁니다. 그거를 브라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낸 브라흐만에도 더 나은 브라흐만이 있고 덜 나은 브라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을 갖고도 서로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래 베다에서의 제사는 경쟁 구도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아수라를 대신하는 입장으로 만들어 놓고 아리안과 경기를 해요. 레슬링도 하고 마차 경주도 하고 활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리안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안이 이기도록 세팅은 돼 있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우리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사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해서 이김으로써 뭐냐면 이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에서 신들이 아수라를 이기는 거랑 똑같은데 이 경기에 동원이 되는 그 사람들을 산스크리트로 다아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몇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요. 기존의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인도 원주민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냐면 아리안 선정착민이에요. 즉 주된 아리안 그룹이 이쪽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여기 와 있던 아리안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기원전 한 5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이제 우파니샤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다르마가 관철이 되는 땅이다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고다바리 강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가 아리안의 다르마, 즉 브라흐만 사제의 특권이 관철이 되는 땅인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가 뭐예요? 바로 불교가 발생하고 자란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붓다도 아리안이에요. 아리안이지만 그 사람은 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럴 때 이 경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브라흐만을 가지고 싸우는 경기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브라흐모디아라고 불러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브리하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같은 데 자주 나오는데 두 명의 리시가 나와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이 화살을 날리듯이 질문을 던져요. 네가 하나를 알아? 이렇게. 그 뭐라고 대답해요? 알지. 이렇게. 그러면 딱 눈치를 보고 말해봐. 그러면 하나는 브라흐만이야. 딱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상대방도 뭐 질문을 할 수 있고 다시 질문을 해요. 올라가죠. 네가 둘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서 눌리면 지는 거예요. 알지. 그건 둘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인드라와 아그니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브라흐만과 뭐 다르마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면 더 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단계가. 그래서 7을 알아, 8을 알아, 9을 알아, 10을 알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선불교에서 보던 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주를 5개로, 6개로, 7개로, 8개로 정리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 텍스트가 전승이 돼서 베다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17까지 갔다고 합시다. 18을 알아 이랬는데 이 친구가 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선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하는 표현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너는 네가 모르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터져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너는 네가 모르는 걸 남한테 물어보면 머리가 터져 죽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대답을 못하면 머리를 쳐서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게 진짜 제사예요. 초창기 베다의 제사. 그러니까 브라흐만을 놓고 싸우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 그 텍스트가 전해지면서 외워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 퀴즈 하듯이 서로 때리는 건 아니고요. 점수를 좀 더 받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그 폭력적이거나 확실한 경쟁 구도가 사라지는 거죠. 자, 불경에서 여러분들 그런 게 나와요. 니르바나에 들고 나면 붓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가끔 붓다가 짜증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지금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또 니도 모르는 걸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너 머리 터진다.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 컨텍스트가 그런 겁니다. 그럼 불교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불교 주석서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차라고 하는 하늘에 떠다니는 신이 이따만한 쇠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붓다가 조폭 두목처럼 딱 서서 야 제껴 딱 그러면 머리를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아주 어려운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제가 야즈냐가 과학이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내가 동전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해가 만약에 정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까?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야 과학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동전을 밖에 샥 던져버리면 태양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사건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이론적인 고민은 뭐겠어요? 바로 제사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우주와 1대1로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사에서 말을 하는 이 말들이 어떻게 우주의 진리와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고민이 우파니샤드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우파니샤드가 그 인도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티아크리야에 관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사티아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사티아크리야는 사티아를 만든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게 나옵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왕이 이런 질문을 해요. 겐지스강을 거꾸로 돌릴 사람 있나?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매춘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약자죠. 매춘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나를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이 돈을 정확하게 내는 한 그 누구도 차별한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내가 모두 사랑해 주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진리에 입각해서 겐지스강이 거꾸로 흐를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겐지스강이 거꾸로 흘렀다고 텍스트에 나와요. 그게 바로 간디가 사티아그라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자, 리그베다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자, 앞에 내가 당신을 찬양했던 찬송이 사실임에 의거해서 이 두 신이 우리를 축복하고 지켜줄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건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길래 다 저렇게 되는지 자,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사티아 개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아주 잘 활용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간디가 소금 만들겠다고 솔트마시를 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간디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는 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서 소금을 가져오겠다고. 그러니까 영국 군인들이 총을 쏘던 몽둥이로 때리던 그 사람들은 갑니다.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국이 간디를 아주 상대하기 힘들어했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거네. 내가 태양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 제사의 장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게 없네. 그럼 그 다음 질문 이거지. 선생님 그러면 로또 1등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아타르바 베이다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미신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내 적을
내 적을 죽이는 제사 이런 거 없나요? 아타르바 베다에는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 기록에 서양 선교사가 적은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브라흐만이 정말로 그 한판 붙었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요 야즈냐 안에서 원래 둘이서 이렇게 경쟁 구도라고, 그 한판 붙었는데 이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 브라흐만을 죽여버리겠다고 적을 죽이는 제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선교사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다음날 상대방 브라흐만이 죽었대요. 그리고 선교사는 거기다 그렇게 써놔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뭘 아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제사의 장 안에서 세상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인도 전통에서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했던 굉장히 많은 거를 여기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밑단위에 나오는 여러 용어들이고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에 나오는 유적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그 인더스 실이 주로 나와요. 여기 인더스 유적지들 발굴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강에서 물을 탱크에 담아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도시 유적이 나오는데 주거지의 형태들은 블록 단위로 돼 있어요. 즉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는 아니고 아마 과두정 체제였던 것 같은데 저걸 아리안들이 정복을 한 게 아닙니다. 즉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 저장소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이 인도에 오기 전에 이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아리안들이 원주민들을 정복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카스트다 하는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카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제가 이제 접을게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접고 베다에 대한 설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베다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희생을 바칩니다. 그러면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이거 짜크라바르 때는 여러분들은 아실 테고. 자, 죽이는 건 사제가 죽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브라흐만이 죽이기는 하지만 혜택은 야자마나가 받는 겁니다. 돈 받고 제사를 지내게 시킨. 그러면 자, 이 브라흐만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족사회의 논리는 뭡니까? 우리 부족의 여자를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우리 부족의 여자를 공격을 하면 내가 다른 부족의 여자를 똑같이 가서 해코지를 하는 거죠. 조폭들이 자기 조직을 유지하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 어제 저녁에 치킨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먹었다. 그러면 닭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름을 끓여놓고 양념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절반이 나서 치킨 절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될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온 전통이 뭐다? 불살생 전통, 아힝사 전통은 베다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거나 무슨 불교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게 붓다가 호랑이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다? 호랑이가 호랑이 고기 냄새 나는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 윤회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우파니샤드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죽어서 스바르가까지 가는 거를 당연히 베다에선 생각을 하는데 우파니샤드 시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가 없으면 이 세상이 안 굴러가잖아요. 맞죠? 제사가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잖아.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제사를 안 지낼까요? 하늘나라에 가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도 저거 외워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낸 제사의 결과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 다음 하늘나라에 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무한히 계속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우주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들이 달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이 보름달일 때는 큰 지하철처럼 여럿이 타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서 있을 자리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돼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윤회. 그리고 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제가 까르마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격 동일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되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한 달 후에. 이 학생을 제가 한 달 후에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인간을 이루는 모든 원자와 분자가 음식을 통해서 교체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학생을 한 달 뒤에 내가 만나면 물질적으로 이 학생은 완전히 달라요. 맞죠? 근데 내가 한 달 후에 이 학생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 학생이 나한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달라졌는데 왜 인사를 해요? 아니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교체가 됐는데 인사를 왜 하냐고. 한 달 전에 만난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이 같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물질적으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럼 오케이. 자, 제가 300kg가 넘는 거구가 됐어요. 그럼 그렇게 바뀌었어. 못 알아봐.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 성형수술도 하는 세상에 모양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냥 그 사람의 기억, 생각이 중요하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모든 기억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나를 못 알아봐.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어머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래? 그 사람은 그래도 내 할아버지잖아. 근데 왜 내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람인데 나를 이루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적인 작용, 기억, 나의 욕망, 나의 육체, 나의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나를 이루는 거는 자, 나는 아들이고 형이고 오빠고 동생이고 학교에 가면 선생인데 우리 선생한테는 제자고 아랫집 아줌마한테는 위증 아저씨고 그렇죠? 그게 모두 다 붙어서 나를 이루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나는 뭘까요, 그러면? 아니, 나를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파니샤드의 질문이에요. 여기 더 어려워지는 건 뭐예요? 윤회까지 들어가요. 전생에 제가 강감찬이었다고 합시다. 해봅시다. 자, 근데 제가 강감찬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나 몰라. 근데 제가 어떻게 전생에 강감찬이에요?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 친구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절반이 나서 저 양념 반, 치킨 반이 되더라도 기억을 못하면 이 친구가 보복을 받는 거 맞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고 아트만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맨날 배우는 아트만이 바로 브라흐만이다. 즉 아트만이라는 말은 무슨 초월적인 실체가 아니고 영어로 셀프,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다. 이게 바로 그 우파니샤드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요. 맥락을 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죽고 나면 의식작용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는 책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베다를 전하는 전승들 중에서 각각 다른 전승의 텍스트를 외워요. 제가 배운 스승한테서 배운 버전을 저는 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한 버전에 들어가면 브리하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에 들어가면 죽고 나면 인식작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적인 작용도 인간을 이루는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인간을 이루는 핵심일까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껍데기 아닙니까? 껍데기만 남는 아트만을 이야기하면 남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째, 인격 동일성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트만이 같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빼고는 쓸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프랙티컬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모든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이 상대화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뭐 우파니샤드는 아니고 붓다가 했던 방식의 그 어필인데 실제로 불경에는 이게 다 지워져요. 왜냐하면
그 불교 스탠더드 교리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손이니까 내가 이렇게 올려요. 내려요. 학생이 손을 한번 올려봐요. 내려봐요. 저 손은 학생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내 손, 저거는 학생 손. 그러니까 저 학생과 나를 이루는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 자, 학생 손이니까 손을 2배로 키워봐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근거로 저 학생의 손이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자기 생긴 게 감당이 안 돼서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 사람들, 몸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굶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하죠. 바디가 나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나의 바디예요. 바로 그런 걸 상대화시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나와 걸려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테크닉이 개발이 돼요. 그 다룰 수 있는 테크닉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게 바로 저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가 찌따 브리띠 니로다라고 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걸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요가다라는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몸이 아니고 사람들은 마음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것.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한테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몇 칸이 있어요? 칸이? 9칸이 있죠? 이 학생은 이제 여기 9칸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학생의 지식이죠. 맞죠? 9칸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 학생은 스스로 안 거잖아. 그러니까 학생의 지식이잖아. 맞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9칸이 있었다는 걸 몰라봐봐. 모르도록 해봐. 네 지식이니까. 아니, 너의 커피를 옆에 사람 줄 수 있듯이 너의 지식을 옆으로 주라고.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몰라져요? 근데 어떻게 학생이 안다고 말할 수 있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의 다이멘전이,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